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군대가 국회를 점령했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면서 두려워했던 걸까요?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은 경고용이다. 대국민 호소용이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아 실체가 없다. 이러한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한 걸 텐데요. 과연 이 말에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게 과연 누구일까요?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토바이 이륜차 문제 좀 짚어보겠는데 이 문제가 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최근 급격히 늘어난 국내 배달용 이륜차 문제. 자,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륜차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이륜차가 자동차의 한 분야로서 법적 적용도 똑같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를 친환경 이륜차부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륜차를 도외시해서 실제로 제도적인 것도 엉망이고 또 개선의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또 단속만 하고 출구 전략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2,600만 대 정도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연간 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옛날에 10,000명도 넘었었습니다. 연간 10,000명이요? 연간 10,00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2,700명, 800명 수준입니다. 많이 그러니까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그러나 이제 아직도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륜차는요, 이 국내 등록이 아니라 사용신고제, 좀 느슨하거든요, 제도가요. 한 250만 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연간 450명이 사망을 해요. 연간 450명이 하루에 사망한다. 한 명 이상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다고 보시면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게 평균 OECD 선진국 평균은 몇 배는 8배입니다. 와. 그러니까 심각하다. 2,600명 중에서 450명, 뭐 몇 년 전만 해도 6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 혹시 지나가시다가 이륜차 이렇게 서 있거나 뭐 배달 서비스 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 지키는 오토바이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따라 걷거나 교통법규 위반하거나 보도 차도 구분 없이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게 되세요. 너무 자주 보죠. 아찔아찔한 순간이 많아요. 보면. 맞습니다. 순간순간 그냥 차 피해 다니면서 달리는데 그러니까요. 또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가 좀 확산돼 있다 보니까 배달업 하시는 분들도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 뭐 음식이 식으면 뭐 보상해 줍니다. 이런 홍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다 밀려나가는, 그래서 사고는 많고, 그렇다고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나 지자체도 취약하고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륜차 산업,
국내 예전에 보면은 대리몬다하고 효성 스즈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예, 들어봤어요. 예, 스즈키. 두 개의 제작사가 효성. 이제 오토바이를 만들었었는데 예. 지금은 아예 공중분해 돼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륜차 오토바이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아예. 아, 다 그래서- 수입하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렇지, 다 수입입니다. 지금 배달용 이륜차 같은 경우는 혼다께 거의 대부분 쓰고 있는데 이 워낙 이제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쓰고 있고 예. 전기 이륜차도 연간 10,000대, 예전에 20,000대였는데 10,000대 정도 보급하고 있는데 보조금 주고 있죠. 거의 다 중국산이 많고요. 예. 그래서 국내에는 이륜차 자체의 산업이 없고요. 말씀드린 데서 문화도 후진적이고 낙후되다 보니까 국내에는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없다. 완전히 사각지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간 이륜차 사고로 4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자동차 사고,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건데 완전히 이륜차 법의 사각지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아까 뭐 등록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자동차도 원래는 등록해야 되는데 네. 뭐 등록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일반 이륜차는요, 사용 신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고배기량, 네. 뭐 보면은 1000cc 넘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 브랜드, 해외 수입 고가 이 모터사이클이라고 얘기해서 동호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할리로 시작하는 그거요? 맞습니다. 예. 그런 모델부터 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예. 이 국내에는 이륜차가요, 배달업하고 고가 해외 수입 고배기량 브랜드의 동호인 이것 예. 빼놓고는 아예 존재지가 않아요. 완전히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고가 브랜드도 사용 신고제로 돼 있어요. 예. 등록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재산의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천만 원짜리 고배기량인데 할부나 저당을 못 잡혀요. 저당. 그러니까 재산의 가치를 보질 않고요. 예, 예. 그래서 사용 신고제라는 것은 읍면 동장 이 장부에다가 기재만 하면 되니까 관리 감독의 이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한 250만 대 정도 되는데 정확히 몇 대가 모른다. 아, 그 정도군요. 일반 자동차는 2,600만 대 등록돼서 정확하고 예, 예. 이거 이 오용 못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뚜렷한데 사용 신고제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용 신고제로 되다 보니까 등록도 그렇지만은 정비 제도도 자격증도 없고 길거리에서 그냥 이 오토바이는 이 정비해도 되고요. 예, 예. 또 보험 제도도 책임보험만 있지 아마 이륜차 종합보험 있다는 거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 이 고배기량 종합보험이 있긴 한데 1년에 700만 원, 8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아무래도 사고율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국내에서 불모지다. 보험도 그래서 이륜차하고 접촉사고 생기면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모두 피해자가 돼버려요. 아, 우리가 내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랑 부딪히면 제가 피해자인데 저쪽에 와서 부닥쳤는데도요. 예. 왜냐하면 보호 범위가 없으니까 크게 다치거든요. 예. 그럼 안쓰러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내가 부닥친 게 아닌데 예. 모두 피해자가 돼요. 부상 당한 사람은 당연하고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심지어는 아직도 무보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음식 배달 중에서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검사 제도도 고배기량 중심으로 돼 있고요. 심지어는요 폐차 제도가 없다 보니까 말소 신고하고요 강이나 산에도 벌어도 됩니다. 아, 이거 완전히 사각지대군요, 진짜. 제가 뭐 일반적으로 집 앞에서 차 세차할 때 뭐 이 세제 가지고 하게 되면은 환경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근데 오토바이를 산이나 강에도 벌어도 된다.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자 폐차장에 이륜차를 갖다 놓고 폐차하는 거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선진국에서 벤치마킹 하라는 게 뭐냐. 오토바이를 팔 때 원래 신 오토바이가 100원이다 그러면 11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10원을 믿을 만한 데다가 이거를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이륜차가 폐차할 때 폐차하는 사람한테 10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마치 그러니까 뭐냐면 공병수거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10원이라는 게 몇십만 원 정도 되면은 폐차장에 오토바이 가지고 오거든요. 왜? 당연하죠. 4, 50만 원 준다 그러면은 그럼요. 지금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0원도 안 주고 일반 자동차는 폐차할 때 폐차 비용부터 고철 덩어리 비용이 어느 정도 남아요. 폐차를 그렇죠. 시키게 되는. 근데 일반 이륜차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유역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게 해외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건데 예전부터 저거 정부 자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사용 신고제부터 이 폐차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예 불머지고 출구 전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빨리 대책 세워야겠는데요. 터널 같은 데도요. 예, 예. 오토바이가 통과를 못해요. 아, 원래 저 교통법규상 예. 아니요. 터널- 예? 이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사고 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면도에서 이 대천해수욕장 가는 보령해저 터널 들어보셨죠? 예, 예. 그 보령해저 터널 예전에 그게 이 바다 밑에 뚫리면서 10분이면 지나가거든요. 예, 예. 근데 고백이랑도 오토바이는 못 지나가니까 1시간 반 돌아갑니다. 아, 지금 통과 못하게 돼 있군요, 제도가. 통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뭐 헌법소원 내고 뭐 전국의 터널들 중에서 많고요. 또 헌법소원 내는 것 중에서 지난 아마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이 국내에는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배달용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안 되죠. 실상 고배기량을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OECD 선진 국가 중에서요 수십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전용도로를 못 들어가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외국은 다 이륜차도 고속도로 운행할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배기량에 한해서. 예, 고배기량 쪽이고 그다음에 배달 서비스업이 확산돼 있는 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빨리빨리에 대한 것들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라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주문 언제 했냐는데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이게 빨리빨리가 이런 부분들 좋긴 하지만은 그 법규를 위반해서 날라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고 지금 겨울에 이 추운 날씨에 이륜차 운전하시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시간 싸움으로 뭐 한 시간에 몇 당 튀느냐 이게 다 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도 중요하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구 전략도 필요해요. 무작정 못 다니게 하는 것보다 예. 이륜차 주차장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예. 아예 고개를 돌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이제 가끔씩 단속만 하고. 단속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헬멧 안 쓰거나 뭐 등등부터 터널로 통과하는 거 고가도로도 못 올라가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륜차는 불만도 많고 고배기량 같은 경우에는 등록제로 바꿔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 자동차에 한 범주로 들어가면서 법규도 지키고 그렇죠. 예. 예, 또 시범적으로 뭐 이 올림픽 도로도 그렇고 몇 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배기량 안에서 열어주고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많으면 닫아버리고 예. 예, 그다음에 긍정적이면은 좀 더 확산하면서 또 필요하면 벌칙 조항도 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앞번호판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이륜차가요 기동성도 많고 뒷번호판만 있고 헬멧을 쓰다 보니까 예. 익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예. 사고를 일으키고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단속하다가요 사고가 문제가 되면은요 경찰도 일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기도 어려워요. 아, 이렇게 쫓아가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쫓아가는 거. 예. 그래서 쫓아가지를 않고 이 체증만 하거든요. 번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진국 기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전에는 정책 세미나나 뭐 이런 개선 세미나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아예 전무하고요. 용역도 없다 보니까 아예 그냥 불모지로 고개 돌리고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450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러네요. 길거리에서 이륜차와 일반 자동차는 이 상생 개념으로 다녀야 되는 거고 서로가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한데 예. 선진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산업과 문화가 이륜차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 그 번호판 얘기하셔서 지금 기억나는데 한 몇 년 전, 2, 3년 전인가요? 네. 오토바이에도 앞번호판 부착하자 그 얘기가 한창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좀 흐지부지 돼서 그냥 그렇습니다. 없어진 얘기가 된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뒤 앞번호판 붙이는 나라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몇 개 국가만 있어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저는 예전에 반대했다가 최근에 찬성으로 이제 바꿨는데 칼럼이나 진짜? 방송 같은 데서 예. 왜 그러냐면요. 앞번호판을 고백이랑 같은데 고속으로 달리면요. 번호판으로 공기 저항 받으면서 핸들이 흔들거려요. 아, 그런 게 있긴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보행자가 부닥쳤을 때 이게 칼날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번호판 재질도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크기를 줄이고 모서리 라운드 처리하고 부닥치면 깨지게끔 만들고요. 그다음에 타공성으로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럼 공기 저항도 덜 받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익명성 이름표를 붙이고 나가면은 조심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요새 후면 단속기가 있지만은 이륜차 단속했다는 거는 한 건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출구 전략도 필요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교육이나 자정 기능 또 이 정부나 지자체 인센티브를 주고
또 문제가 많은 경우는 벌칙 조항도 주고 하면서 선진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예 움직임 자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도 앞번호판 이거 좀 부착해야 될 것 같은 게 좀 작게라도 왜냐하면 지금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저 이제 직진신호 쌍방이 이제 직진신호일 때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도 많고 이제 파란불 바뀌어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어느새 저 옆쪽에서 이제 슉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때 운전하신 분이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앞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차로 그 교통 단속에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들 위반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이나 8.15 광복절 폭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례행사인데 예. 폭주족은 이른 차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고요. 예. 또 배달업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은 이른 차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 업종에 대한 문제거든요. 결국 사람이 어떻게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에 대한 거지 흉기가 그렇죠.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나서서 그러네요. 주무부서가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이거든요. 예.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개선의 움직임 또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한국형 모델로 정립을 하고 우리만의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이륜차도 이 모빌리티 이동수단의 하나로서 선진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갖고 열심히 좀 전체가 모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정말 예, 정부 지자체 나서서 이륜차 정책 다시 한번 다 좀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지금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LG전자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기념 빅 세일. 역대급 할인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도 아낌없이 탁탁. 가격까지 체크하니까 완전 럭키잖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LG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빅 세일. 대구 건축 가구박람회. 대구 건축과 가구박람회가 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인테리어, 이동식 주택, 인테리어 가구, 종합가구, 차, 공예 등 건축과 가구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대구 건축가구박람회.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1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호랑이 숲으로 유명한 곳이죠. 봉화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한 번쯤 찾아보셨을 텐데요. 이곳에서는 숲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수목원 교육실에 진나래 교육운영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나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뭐 다들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돼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르는 총 길이 1,400km의 한반도 중심 산줄기입니다. 봉화는 백두대간이 지나는 지역 중 한 곳인데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 백두대간 천혜의 자연환경을 엿볼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서병리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입니다. 네. 약 4,100여 종 700만 본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규모는 아시아 최대 수목원 중에서는 두 번째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저희 수목원은 이제 주요 역할이 기후변화로 사져가는 자생식물 그리고 고산식물을 수집하고 연구를 통해서 백두대간 숲을 통한 힐링의 공간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화 상태가 잠깐 끊겼는데, 예. 자, 그 전화를 잠깐만 좀 끊어보시죠.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팀장님. 네네. 잠깐 끊어보세요. 네. 예. 네. 예,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예. 자, 마이크가 잘못 내려왔네요. 예. 자,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백두대간 하면 이제 백두산에서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서 지리산까지 이르는 1,400km의 한반도 중심 산줄기가 되겠죠. 예, 규모가 대단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고 전 세계 수목원 중에서는 두 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는 말씀 주셨고요. 예, 자 지금 전화가 다시 연결됐는데요. 자 팀장님, 네, 아이고. 예, 지금 밖에 잠시 운행요원이 자리를 비워서, 예. 자, 다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2018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벌써 7년이 되고 있는데요.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요. 예. 자, 전화 연결, 패드를 좀 올려주시고요. 네. 자, 예, 팀장님.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 자, 벌써 7년째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개원한 지. 네네. 예. 그동안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찾은 분들도 꽤 많죠?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저희가 18년부터 지금까지 약 13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올해 최초로 백두대간 수목원이 선정돼서 국가대표 인증관광지로서도 명성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산림청에서 꼽은 2024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에도 선정이 돼서 자연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대표 힐링 여행지로서도 입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모두 130만 명이 다녀가신 거군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한 6년 됐네요. 만으로 한 6년 좀 지나고 있는데 한 해 한 20여만 명씩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호랑이 숲부터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호랑이는 몇 마리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저희 수목원에는 6마리의 백두산 호랑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저희 그 호랑이 숲에는 에버랜드에서 온 태범이 무공이, 남매 호랑이와 또 한도, 우리 한청이가 아주 사이좋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6마리가 있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자, 호랑이들을 좀 더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호랑이 숲 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람객분들의 편리한 관람을 위해서 저희 수목원에서는 친환경 전기 트램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부터는 15분 만에 호랑이 숲까지 갈 수 있는 트램역, 호랑이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나 또 영유아분들이 저희 방문자센터에서 호랑이역까지 아주 편하게 트램을 타고 이동이 이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먼 곳까지 찾아주시는 수많은 관람객분들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언제든지 편하게 수목원을 즐기고 또 호랑이 숲까지 관람할 수 있게끔 매년 열심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 됐네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운영을 했군요. 그러니까 호랑이 네. 숲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는 트램이 이제 신설이 되고, 여기 원래 가려면 걸어서는 몇 분 정도 걸리죠? 호랑이 숲까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수목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전체 다 둘러보려면은, 걸어서 둘러보려면 한 몇 분 걸리죠? 수목원?
넉넉히 2시간 정도는 이제 잡아주셔야 2시간이나. 예. 네, 느긋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예. 자, 백두대간 수목원을 잘 즐기려면 숲과 식물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백두대간 네. 수목원은 100배 더 즐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저희 수목원에서는 자연과 더 깊숙이 관람객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백두대간 수목원을 90분 만에 더 편리하고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해설사 선생님이 이제 운전을 하는 프리미엄 카트 해설 프로그램 달려라 어흥 카트를 작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의아 동반한 대가족분들이 애용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인데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98점을 저희가 달성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는 3월부터 따뜻한 봄이 오는 3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예. 또 이제 저희 수목원에서는 또 우리 정원처럼 산책하면서 힐링하는 숙박 프로그램인 가든스테이 프로그램도 인기리에 운영 중에 있는데 예. 가족분들과 함께 백두대간의 첩첩산 중에서 1박을 하면서 또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의 흥미로운 숲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잊지 못할 힐링 체험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카트 해설 프로그램 달려라 어흥 카트. 카트를 타고서 쭉 숲 해설사분과 함께 동행해서 쭉 둘러볼 네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98점의 만족도. 이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서 예. 이제 온라인상으로 교육 예약 메뉴가 있어서 다 사전 예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 사전 예약을 하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뭐 넉넉히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 그 가든스테이 프로그램도 이제 예. 그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예, 이 카트 프로그램 달려라 어흥 카트 그리고 숙박 프로그램 가든 스테이 이거 다 이제 예약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뭐 입장료 외에도 이 이용료가 따로 있겠네요. 이 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소정의 이용료가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카트는 얼마예요? 이거 타는데. 카트는 너무 좋을 것 저희가 같아서. 이제 예. 맞습니다. 이제 7인승 카트가 있고 예. 또 4인승 카트가 있어가지고 예. 그게 또 그 교육비에 맞춰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6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팀이에요? 제가 그 네네네 한 입장료랑 교육비랑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이어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또 비싼 가격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네요. 그렇군요. 네. 뭐 7인승하고 4인승 있다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6만 원이요? 예. 6만 원 네, 내고 저희 이렇게 4인승은 이제 6만 원, 예. 그리고 이제 그 7인승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제 해설도 다 들을 수 있고 입장료까지 다 이제 포함된 가격이니까 네, 이거 인기 맞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한 가족이 가서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 교육 전문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네, 저희 지역분들의 소득과 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산림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예, 야생화 재배 기술이나 또 수익 창출을 위한 마케팅 교육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 그 백두대간 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또 모집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 올해도 수목원에서 이제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실 텐데요. 주요 행사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대표 축제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지역 농가분들이 아주 애지중지해서 키우신 야생화로 진행하는 수목원의 대표 축제 봉자 페스티벌, 이 봉화 자생꽃의 줄임말인데요. 네, 이건 뭐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봉자 페스티벌은. 예. 네네네. 그리고 백두대간 트레킹 페스티벌 이 2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두 축제가 다 이 지역의 관광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축제니만큼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도 10월 중에 축제를 진행해서 백두대간의 자신식물의 아름다움을 또 선사를 하고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마련이 될 예정이오니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도 역시 10월 중에 봉자 페스티벌 그리고 백두대간 트레킹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진나래 교육운영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설 명절 연휴 직전과 직후에 나온 조사들이 많잖아요,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그 중에 하나 좀 정당 지지율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직후 조사입니다. 네. 특히 이제 설 명절 직전과 직후에 나온 조사들 중에서는 이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면접원들이 직접 한 이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가 특히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해드릴 텐데요. 세계일보와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인데 정당 지지율을 물어봤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8%로 나타났습니다. 3%포인트 차이니까 전화 면접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상당히 추격을 해 서로 박빙의 그런 지지율의 또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이 3%, 개혁신당 1%, 진보당 1%로 나타나서 야권을 합하면은 국민의힘보다 더 높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정당만 비교하면 41대 38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한 3%포인트 차이 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연휴 전에 한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보수 지지층 결집 두드러져가지고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 앞서는 조사 많이 봤는데 자 이렇게 되자 또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탄핵 찬성파가 좀 결집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탄핵 찬성 여론이 실제 이제 전화 면접 조사, 면접원 조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 세계일보와 한국갤럽 조사는 꾸준히 매주마다 이제 추세를 분석해 줬는데 오늘 이 조사를 소개해드리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은 설 명절 연휴였기 때문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안 나오고 이번 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 한국갤럽이 세계일보와는 또 별도로 이제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근데 이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부를 물어봤는데 찬성 61%, 반대 3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찬성과 반대가 상당히 좀 근접한 그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 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은 또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하기도 했었지만 설 명절 직전의 상황을 보면 하지만 또 이 설 명절 이후에 간통된 설 명절 직후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탄핵 찬성에 대한 여론도 61%, 반대가 36%니까 그만큼 민주당 지지층들 또 탄핵 찬성 파들도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탄핵 찬성이 60일, 반대가 36, 꽤 많이 이렇게 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이 정당 지지율 아까 41대 38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쪽 여론이 조금이라도 좀 계속해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 이런 배경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정당 지지율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보수층들도 결집을 하는 이유는 8년 전에 이 탄핵 국면에서 경험을 했던 그 보수 기반이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뿌리채 흔들렸던 그 기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학습 효과,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인물 요인이 있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포비아,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된다면 상당히 유리해질 텐데 이런 인식들이 또 상당히 강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는데 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는 사실 인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이 탄핵 반대가 36%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38%니까 거의 비슷하죠. 근데 찬성은 민주당 지지율이 41%인데 탄핵 찬성은 61이니까 20%포인트가 더 나왔단 말이에요. 훨씬 높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층도 정당 지지율을 물어봤을 때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대답은 안 했을 수 있겠지만 탄핵 찬반으로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중도층이 찬성 쪽에 가 있다. 이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중도층이 그러니까, 이제 찬성 쪽으로 많이 붙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로 민주당이냐 또는 국민의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우리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분석을 했듯이 보수층이 결집한다. 보수 지지층들이 집결을 한다. 이렇게 풀이를 했지만 정작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는 그만큼 중도층은 찬성 쪽에 가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가 이제 좀 정당 지지율과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유지, 정권 연장 쪽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 이 부분도 보면 정권 연장, 정권 유지 이건 40%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38%하고 거의 비슷하죠. 40 국민의힘 지지율 30%. 근데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야당 후보가 그래서 당선돼야 된다는 것은 5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1%로 나왔던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는 더 높게 나타난 것은 1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52, 민주당의 지지율은 41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글쎄 이걸 전적으로 모두 다 무슨 이재명 대표 이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이른바 김두관, 김동연, 또 김부겸, 또 박용진, 또 최근에는 임종석 이런 이제 이른바 친문계 또는 비명계로 일컬어질 수 있는 민주당 내의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좀 직격하는 이런 최근에 발언들이 있었던 주요한 이유가 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이 이제 어제도 5차 끝났는데 그 변론 재판 과정 쭉 저도 이제 지켜봤는데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보다 조기 대선이 반드시 있겠다는 생각이 무르익더라고요. 재판 과정을 보면은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데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 얘기가 계속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나오고 있고. 정권 교체가 이제 연장보다 52대 40으로 이제 더 높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이렇게 중도층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어차피 이제 중도층 누가 잡냐 싸움일 텐데. 자, 최근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면회하고 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여야 양당에서 이제 말이 많은데, 자, 이런 모습들 물론 보수층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겠고 진보층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중도층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긍정적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당 지지율은 별 차이가 안 나면서도 정작 탄핵 찬성과 반대냐를 물어보면 좀 차이가 났고 또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물어보면은 정당 지지율의 차이보다는 더 나는 결과를 세계일보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자니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도가 높으니까 그것을 또 외면할 수는 없고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다는 거야 이런 또 함성 소리가 또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외면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정작 면회는 같지만 분명히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같다면 지도부 성격이 강하거든요. 나경원 의원까지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개인 차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또 사람들로서는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는 납득이 분명히 지지층은 결집합니다. 지지층에서는 호응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정치 국면이 어떤 국면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과연 중도층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올라타 있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또 완전히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큰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중도층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후보들 중에서 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 중에서는 지지층들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를 또 당론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그 시점에도 그러니까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기각 판정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0%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 어제 이제 그 5차 변론이 있었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그거 지켜보셨을 텐데 이 얘기도 뭐 잠깐만 좀 해보죠. 어제 이제 그렇죠, 주요 네. 증인들이 참석을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홍장원 차장이 이제 증인으로 참석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핵심이 이제 그 주요 요인들 체포하라는 그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어제 직접 변론도 했습니다마는 격려 차원으로 했다. 근데 그 급박한 시기에 계엄을 바로 선포하고 몇 분 후에 뭐 국정원 격려 차원의 전화를 했으리라고는 사실은 좀 납득이 가기가 힘들고 또 어제 대통령 발언 중에 오늘 하루 종일 뭐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 계엄 당시에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그런 느낌이다.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예. 바로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자꾸만 언론상에서도 또 인터넷상에서도 해제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호수 위에 달빛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월인 청강지국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걸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조는 분명해 보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것이 내란은 아니다. 이쪽으로 방향 설정한 것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짧게 설명드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그런 명령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경고성 성격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실탄 발사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체포된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또 국회로 계엄군이 투입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렇습니다. 화면으로도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적 대응에서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방첩사령관 누구나 알듯이 충안고 출신이고 그러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그런 건 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로 들어가고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결국 모르쇠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인물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거든요.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8분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했지만 직접 증언대에 오른 증인하고는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선을 그은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일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자칫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른 발언을 지금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자칫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또 말을 하다 보면 약간 맞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인데 지금 여하튼 지금까지 전원대회에 선 사람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과 가장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예. 홍장원 전 차장이면은 분명합니다. 현재까지는 홍장원 차장인데 내일 또 하나 있잖아요.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과 또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증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그렇죠. 지시 받았다, 그렇죠? 문을 깨부숴서라도 국회 들어가라 맞습니다. 이런 지시 받았다. 이 예. 쟁점 부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끌어내라고 하는 그 지시가 결국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의 설명은 그게 요원이었다. 계엄군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했던 설명은 뭐냐면 그때는 그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계엄군이 투입되기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증언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제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에서 어떻게 작동할지가 제일 핵심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 지금 뭐 헌법재판소까지도 여야 간의 진영 간 대결 신경전에 또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중도층일 겁니다. 이 조사 결과를 그래서 소개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이 결과까지는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계일보와 한국갤럽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문수다 문수 뭐 꽃꽃 문수 이러면서 국민의힘과 보수층과 대구 경북에서는 상당히 지지율이 급부상했다 이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보면 이재명 50, 김문수 37로 나왔고요. 이 이재명 오세훈에서는 이재명 47, 오세훈 43. 그러니까 이 앞으로 두 명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오세훈이 그래도 가장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재명 47, 한동훈 34. 그러니까 이재명 대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가 13%포인트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이재명 대 홍준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47, 홍준표 39예요. 아, 이렇게 나왔군요. 그래서 이건 또 다자 대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금 SNS에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 본인이 왜 제가 소개해드리는 조사 결과 한국갤럽이거든요. 지난 2017년 대선된 거예요.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던 것이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대선 때. 그때 홍준표 시장이 한국갤럽 못 믿겠다. 그래서 내가 왜 한국갤럽을 못 믿느냐는 이야기를 SNS에 올립니다. 그 당시에? 아닙니다. 이번에요. 이번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온라인상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세훈보다는 나을 텐데 이렇게 나왔냐 이거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왜 한국갤럽을 내가 믿었었냐가 상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어떻게 보세요?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최종 후보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조사를 시간이 다 됐네요. 20초요. 네네.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확장성에서 김문수 장관은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전문가한테 좀 여쭤보는데 대부분 좀 일치하는 것 같네요. 김문수 장관은 지금 한때 이제 뜨는 거고 최종 후보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